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지금보다 경기가 안 좋은 때가 있지 않을까요? 돈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 수가 없어요. 이 투자도 멘탈 게임이거든요. 근데 다 팔하면 정말 힘든데 그래도 빨간 애가 좀 보이면 크게 도움을 줄 때도 있어요. 여러 자산을 좀 깔아놓으시면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신한은행 오건영 부부장님 모셨는데 네. 이제 뭐 유퀴즈도 나가시고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못 모실 뻔했어. 이제 아유, 예능까지 전혀. 섭렵하셔가지고 전혀 아닙니다. 그 얼마 전에 또 이제 새 책이 나왔습니다. 네. 몇 번째 책인가요? 4번째 책입니다. 진짜 부지런하십니다. 이게 저도 첫 책 쓸 때는 예. 4번째 책까지 쓸 거다 생각도 못 했는데 네. 근데 어떻게 이제 4번째까지 그래서 쓰게 또 쓰실 됐네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항상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으니까 예. 책 다 쓰고 나면 절대 안 써. 이제 이런 생각 하는데 힘들죠. 또 한 해 지나서 예. 그럼 또 이걸로 한번 써볼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또 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 참 재밌게 봤는데 요 뒤에 뭐 이렇게 노트도 있고 또 이게 치사하게 못 보게 하려고 비닐. 아무튼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이 책도 진짜 어렵지 않게 네. 쉽게 구어체로 잘 써주셔가지고 좋은 내용이고요.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부터 좀 저는 여쭤보고 네. 싶은데 네네. 올해 들어선 특히나 네. 매번 연준의 그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계속 헷갈리는 거야. 아니 연준 그 FOMC 열릴 때마다 네. 그 전전달에 얘기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폭이 더 높아진대. 네. 더 높아진대. 네. 거의 연말로 가면 지금 컨센서스가 3.5에서 3.75까지도 네. 가 있잖아요. 네네. 또 0.5 가지고 빅스텝이라고 했는데 네. 0.75 자이언트 스텝도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막 여겨지고 있고. 네. 왜 이렇게 펑펑 가는 겁니까? 일단요. 예. 이제 저는 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뭐냐면 특히 이제 요번에 네. 6월달 FOMC 때 왜 0.75를 갔는지를 한번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이걸 제가 쓰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6월 FOMC를 잠깐 돌아보시면 네. 요 6월 FOMC 직전에 네. 직전 주 금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때 이제 미국의 CPI 발표가 있었어요. 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사실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 이 미시건대의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똑같은 미시간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 두 개를 한 6개월 그렇죠. 이상?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거고요. 네. 얘는 미래 인플레이션 기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 기대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현재보다 미래. 그렇죠. 이게 파월 의장이나 예. 아니면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다 최근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물가가 이게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 사람들은 미래 소비를 갖다가 물가가 오르기 전에 땡겨서 해요. 땡겨서. 그러면 지금도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얘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의 악재입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그렇죠. 요게 또 무서운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만병의 근원하고 똑같아요. 만병의 근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애가 치유가 되더라도 완치가 아니라 그냥 증세가 호전됐을 뿐이에요. 그냥 무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금세 인플레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무리를 하면은 네,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온다. 이제 요걸 한번 잠깐 그게 말씀을 어떤 뜻일까요? 드리면 예.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당뇨병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당뇨병은 완치가 안 돼요. 그러면 당뇨가 걸렸을 때하고 걸리지 않았을 때는 다르죠. 네. 당뇨가 안 걸렸을 때는 무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당뇨가 걸리면 언제든지 당뇨가 다시 올라와요.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당뇨 대신에 여기다가 인플레를 적어 볼게요. 인플레가 심리가 없었을 때는 그냥 인플레가 지금 에 있는 인플레를 잡아버리면 끝나는데 네네네. 이 심리가 들어오면 언제든지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만 생기면 인플레가 올라와요. 네네네. 그럼 이게 언제 대표적인 케이스냐면 인플레를 언제 자극하냐면 돈 풀 때 자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금융위기 이후에 10년 이상 동안 네. 중앙은행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시장이 흔들리거나 하면은 돈 풀기로 대응을 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항상 풀어줬죠. 돈을. 그렇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는 건 돈 가치가
떨어질 거란 뜻입니다. 그렇죠. 기대 인플레가 오른다는 건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란 기대감이 높은데 거기다 대고 돈을 풀잖아요. 네.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인플레가 거대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들어와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고질병이 돼버리면 네. 앞으로는 경기 부양 못해요. 어허. 돈 풀 때마다 인플레가 튀어오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고질병이 기대 인플레가 고질병이 된 상태에서 재작년처럼 코로나가 찾아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어마어마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들 그 경기 살릴 때 아무도 뭐라고 반론을 못했던 게 인플레가 올라온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였어요. 왜냐하면 십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고질병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럼 돈을 조금만 풀어도 인플레가 발작을 해버려요. 그럼 다들 이런 얘기 하겠죠.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어떻게 그런 경기 부양책을 쓰냐고. 그러면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강한 부양책을 앞으로 쓸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게 고질병이 된다면. 수단이 못 써요. 없어지죠. 그 약을 못 쓰죠. 그렇죠. 그러면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앞으로 10년 후, 앞으로 20년 후 지금보다 경기가 안 좋은 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언젠가는 돈 오죠.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돈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면은요. 네. 파월 의장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첫 번째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 예. 두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이 하나의 고질병이 됐을 때는 네. 미래 성장을 담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그렇죠. 것. 이 두 가지 때문에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걸 훨씬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파월 의장의 스탠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제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사실은 이게 오늘 강의에는 그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보시면 그러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이 지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인플레이션 지수는 8.6이 나왔고 요거는 3.3%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3.3은 뭐냐면 5년 기대 인플레가 3.3으로 나왔어요.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요. 네.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1년짜리가 있고요. 5년짜리가 있습니다. 1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이미 고공비행했어요. 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1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좀 오를 것 같아요. 이 많아요. 네. 근데 5년 후에는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중앙은행이 진축도 하고 글쎄 5년까지 갈까? 그러니까 잡히지 않겠어요? 그렇죠.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네. 2.9에서 3.1%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면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은 크게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얘가 갑자기 3.3으로 튀어올라요. 이게 6월 10일 날 얘기입니다. 그럼 저게 네. 지금 당장의 CPI가 8.6% 나온 네. 거랑 네. 5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2%대 후반에서 네. 3%대 초중반까지 가버리는 거랑 네. 그 후자가 훨씬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무서운 건데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요. 예. 파월 의장이 75bp를 인상한 다음에 FOMC에서 기자들이 물어봐요. 왜 너 50bp 인상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 약속 깨고 75 올렸어? 요걸 이제 막 물어봐요. 네.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8.6으로. 네. 두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는 게 우리의 눈에 들어왔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보고 있는지를 실제로 찍어줬어요. 예. 그래서 그 이게 되게 이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하게 들어온 겁니다. 네. 헤드라인 설명을 해드리면 네. 3월 달에 헤드라인이 얼마가 나왔냐면 8.5% 인플레이션이 나왔어요. 네. 4월 달에 8.3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 꺾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들 5월 달에 사실 요거 기대했어요. 8.2. 예, 조금 더 꺾이기를.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안 더 나오고 튀었죠. 8.6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 고점 찍은 게 아니죠. 예. 그래서 고점이 9월에나 찍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1번. 네. 두 번째는 보세요. 요 앞에 이미 3월 달에 0.25, 5월 달에 0.5로 따라갔잖아요. 기준금리 인상하면서. 네. 이걸로 팍 때렸는데 오히려 오히려 더 올라요. 금리를 올리고 나서도 이거 답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 이 정도로는 쉽지 않겠다. 아하. 깜짝 놀라게 해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아. 이 회초리로 때렸는데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올라가잖아요. 예. 그리고 이 회초리로 때렸는데 심리가 더 살아나요. 예. 그건 뭐냐면 이 회초리로 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세게 안 잡아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6월 달에 75bp를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자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자회견이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파월 의장한테 아니 에너지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건데 연준이 너무 빠르게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바로 뭐라고 하냐면 네. 자 들어보셔라. 지금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볼 때 이걸 너무 세부적으로 분해해서 볼 필요 없다. 이게 공급 쪽에서 물가가 올라오는 건지 수요 쪽에서 물가가 올라오는 건지 이거 보지 말자. 이 얘기를 해요. 저건 누가 봐도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장기로 가잖아요. 네.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인플레이션이건 물가가 오를 거란 기대가 오랫동안 이어지면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돼요. 그럼 결국에는 돌아온다. 공급이든 수요든 어느 쪽이든 간에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 보지 마라. 결국에 사람들이 느끼는 건 헤드라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헤드라인하고 네. 코어가 있습니다. 네. 코어 인플레이션은 뭐냐면은 헤드라인에서 그죠?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네. 에너지 가격하고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을 뺀 거예요. 근데 이거 잠깐 보시면 이게 왜 이걸 뺐냐면 이거는 공급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에너지, 그래서 만든 식품. 건데 네.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인터뷰를 한다고 해보죠. 네. 지나가는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기 물가 상승세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물어봐요. 물가가 오르나요? 그러니까 예, 올라요.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느끼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장바구니. 장바구니입니까? 식료품은 안 돼요. 그럼 식료품은 어디서 빼고 그렇죠. 말하세요? 식료품 빼고 말하세요. 딴 거. 그러니까 네. 저희 주유소에서 기름값은 안 돼요. 그럼 딱 갑자기 확 떠오르는 게 일단 거기부터 떠오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이 만나는 곳은 거기부터 만나요. 그렇죠. 네. 먼저 또 제 생각에 90%는 거기서부터 떠오를걸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헤드라인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CPI가 공급이든지 수요든지 코어인지 아닌지 그런 거 갖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은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0.75%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네. 핵심적으로 봤었던 거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접근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의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예. 어떤 게 이제 그럼 이슈가 되냐면 이걸 바라보면서 연준이 이제 이를 악물었구나. 굉장히 무섭게 나올 수도 있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요. 네. 요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한 달에 2번 나와요. 한 번은 예비치가 나오고요. 네. 한 번은 확정치가 나와요. 네. 지난 10일 날 FOMC 직전에 나와서 파월을 75bp를 인상하게 만들었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비치예요. 네. 확정치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어요. 날짜가 며칠 날인지 기억이 안 나요. 24일이었는지. 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3.1로 나왔어요. 다시 이때 3.3으로 나와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연준을. 네. 근데 이번에 3.1이 나왔어요. 기대 인플레이션. 예.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네. 예비치고 얘가 확정치잖아요. 네. 확정은 3.1로 픽스가 돼요. 그럼 음. 이 얘기는 뭘까요?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네. 3.3인 줄 알고서 0.75를 때린 거잖아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미안. 알고 보니까 3.1이었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정정할게.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이게 약간 오버였나? 그 생각이 1번. 두 번째는 그러면 일단 5번대 되돌릴 수는 없고 7월 달에 0.75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그렇죠. 이거 0.5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약간 매를 좀 미리 예. 당겨서 세게 맞았다. 예, 그렇죠. 그러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하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연준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 올라오니까 예. 세게 갈 필요가 없나? 라는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너무 세게 때리려고 했는데 덜 때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시장이 반색을 하게 되는 거죠. 즐겁게. 요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좀 반등한 그렇죠. 게. 최근에 보시면 그러면 미국도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네.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성장주 나스닥의 반등폭이 조금 더 컸죠. 컸죠. 예, 요걸 좀 보실 수가 있고 시장금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통 주가가 올라가면 시장금리도 뛰어 올라가 줘야 되는데 네. 긴축을 할 줄 알고 많이 뛰어 올랐었던 금리가 다시 되돌려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금리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조금 복잡한데 금리 잠깐 보시면 금리에도 네.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 있고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겠죠. 네. 주가 상승이 금리를 밀어 올리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떨어뜨리는 요인은 과도한 긴축 반영의 되돌림이 있었겠죠. 이 되돌림. 둘이 붙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금리 같은 경우는 강보합, 그러니까 살짝 올라, 네. 이 정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금리는 이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 시장이 반등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했었을 때 지금 가장 많이 바라보고 있는 게 CPI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준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연준의 반응이 좀 오버 아니었냐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인데 네. 첫 번째 볼게요. CPI가 6월 달에도 발표가 되겠죠. 6월이 아니라 7월에도. 매월 초? 예, 중순입니다. 예. 아마 7월 12일인가, 저도 날짜는 못 외우는데 예. 7월 10일경에 발표가 되는 게 있어요. CPI. 요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두 번째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별로 크게 비중을 안 뒀는데 미시건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5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얘는 뭐가 있다? 한 달에 2번 예비치하고 그 다음에 확정치가 있다.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준의 반응은 얘네들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아마 제가 알기에는 한국 시간으로 7월 29일 날 7월 FOMC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여기서 0.75를 인상할지 5원 나실지 요 얘기가 아마 결정이 될 거고 요게 시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네. 제임스 블라드 그 세인트루이스 네. 연은 총재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아예 금리를 더 먼저 세게 올려놔야 된다. 네. 그것만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길이다. 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시장 참여자들도 50bp 뭐 이러다가 하지 말고 그냥 100bp 한꺼번에 확 올리고 네. 나중에 통화정책 쓸 수 있는 수단을 좀 미리 쟁여놔라. 네네. 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약간 좀 매를 먼저 맞으면 좋다라는 뉘앙스이기는 한데 네. 거기에도 조금 이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저 게임인가요?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게 올해 초만 해도 네. 이제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반론을 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도 나왔었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블라드와 같은 매파하고 그 다음에 이외에 디아더스라는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네. 비둘기파는 지금 금리를 세게 올리거나 긴축을 세게 하면은 경기를 훼손해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물가도 잡지만 경기까지 태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물가를 잡을 때 신중한 속도로 물가를 잡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블러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생명체와 같아가지고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강해진다라고 하면은 네. 강해지는 걸 갖다가 한번 예봉을 꺾는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러려면 시장의 기대보다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일단은 더 커지는 거를 제압을 하고 네. 그다음 찍어 눌러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면 네. 금리를 단기로 많이 올리면서 예봉을 제압했잖아요. 그럼 많이 올린 만큼 실물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금리를 내리면서 다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1994년도가 그랬어요. 1994년도에 당시 연준 의장이 그린스펀이었는데 네. 3.0%였던 금리를 6.0%까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합니다. 이것도 1년 내에. 그래서 이때 50bp 인상도 있었고 75bp 인상도 있었고 네. 금리를 시장 예상보다 훨씬 세게 올렸더니 막 자라나려고 하는 인플레이션 새싹들이 예. 으악 하고 다 죽었어요. 잡혀버린. 예, 그러고 나니까 연준에서는 95년도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게 되죠. 다시 내려주고. 요게 미국 경제의 성장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 암이 자라나고 있다면 네. 초기에 제압을 해버려요. 잘라버려야죠. 음. 약 먹으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논리. 아픈데요?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라버리는 게 최고야. 약 잘못 먹다 계속 커지면 나중에 큰 수술한다? 이 얘기하는 거죠. 블라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 94년의 모델도 되게 좋지만 네. 이게 아니라 얘네들의 논리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괜히 금리 여태까지 많이 올렸다가 네.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마구 올리게 되면은 어쩌면 실물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되는데 네. 이 침체에서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는 금리가 세게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보약이 된다. 다른 한은 이게 침체를 만들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침체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이 좀 약해지는 건 뭐냐면 침체가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자고 하는데 이게 물가를 잡지를 못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블라드 쪽은 계속 맞아 들어가는데 얘는 맞지를 못하니까 아, 결국에는 이쪽이 딸려 들어가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블라드가 작년에는 뭐라고 했냐면 연내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예, 맞아요. 그러다 작년 하반기에는 테이퍼링을 더 금액을 증액해야 된다고 했어요. 속도를 올리자고. 더 빨리 빨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 말에는 2022년에는 2회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네. 올해 초에는 4회 필요하다고 했고 네. 올해 2월 달에는 8회가 필요하다고 했고 네. 올해 3월 달에는 50bp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가장 먼저. 그렇죠. 그리고 75bp 인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피력을 합니다. 여태까지 요 흐름대로 그대로 왔고요. 마지막 했던 얘기는 3.5에서 3.75%까지 연내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요.
그게 지금 컨센서스로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소수 의견이었어요. 항상. 예. 항상 소수 의견인데 블라드가 확 치고 나가면 다른 애들이 우습게 봐요. 네. 아, 이게 뭐냐고. 그럼 내가 다 따라가고. 또 치고 나가면 다 따라가고. 또 치고 나가면 따라가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제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라드가 하는 말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제일 현재까지는. 매파 형님의 제일 그냥 센 발언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계속 맞아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냥 매파 형님 계속 따라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최근에 그 매파 형님이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라는 총재가 경기 침체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는 괜찮을 걸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없을 거야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공교롭게도 당연히 그날 뭐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다 반등을 했고. 네. 그리고 이거 보고 이게 뭐지? 시장 달래기인가? 아니면 정말 경기 침체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닌가? 네. 요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 이게 우리가 지금 침체를 논하고 있잖아요. 네. 침체를 논하고 있는데 미국의 실업률을 보면 반세기 최저입니다. 노동시장은 아주 그렇죠. 튼튼하죠. 우리가 성장 얘기할 때 다들 노동 실업률 갖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세기 최저 실업률에서 침체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이러니죠. 네네. 그래서 과거의 침체기하고 비교하기가 조금은 좀 어려워요. 예. 반세기 최저 실업률을 갖고서 막 경기 침체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고용시장 엄청 좋은데. 예,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네. 미국 사람들의 저축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직 저축이 좀 있어요. 네. 그럼 그만큼 방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임금이 오름 추세에 있어요. 그렇죠. 이런 세 가지 정도를 보면은 과거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그래도 탄탄하게 웬만한 긴축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거 아니냐, 파워가. 예. 그만큼의 자생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블러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남아있을 때 세게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하면 얘들이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더라도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쫙 잡아내리면 살아날 수 있다. 마치 94년과 95년처럼. 그래서 블라드는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응답하라 1994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비유가 너무 네. 적절한데요. 아, 네. 아, 그때처럼. 네, 그때처럼. 미리 좀 뭐라 해야 될까? 통화정책 수단도 좀 만들어 네네네, 놓고. 그렇죠. 아까 당뇨병에 비유하셨습니다만 네. 좀 체력 관리도 좀 해놓고.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더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파월 같은 경우에는 6월 22일 의회 그때 네. 은행위원회였나요? 아, 네네죠. 출석한 예. 자리에서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존재한다. 네. 연착륙을 시키는 게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연착륙이라는 게 소프트 랜딩, 네. 경기를 조금 안전하게 이렇게 좀 떨어뜨리는 네. 일이 어려운 일이다.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 말의 뜻은 또 뭡니까 그러면? 잠깐만 한번 요걸 좀 말씀드리면 네. 요런 제일 매파 형님은 네. 그래도 침체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 예. 근데 이제 매파도 예. 침체가 아닐 수 있다가 아니라 어쨌든 타격은 받을 수 있겠지만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이겨낼 얘기하는 수 거고요. 있을 거다. 뉘앙스 이게 중요하죠 그게. 잠깐 보시면 예. 여기에 작은 농로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길이거든요. 농사길 같은 겁니다. 네. 여기에 논이 있고요. 논두렁. 네. 여기도 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논이 굉장히 깊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요런 구조겠죠. 요런 구조. 여기가 논. 예, 그다음에 예. 요 길. 농로. 예, 그죠? 옛날에 요- 경운기 끌고 예, 다니던 그렇죠. 좁은 길. 요 길로 제가 큰 트럭을 가지고 지나가야 돼요. 네. 큰 트럭을 가지고 지나가야 되는데 바퀴가 여기에 딱 맞아요. 네네네. 와, 이런 길 지나갈 때 느낌 아시죠? 전 어릴 적에 아. 해봐서 알아요. 예. 이거 그래서 제가 눈 딱 감고 지나간 거죠. 예. 눈 딱 감고 들어갔는데 눈을 감고 운전하니까 빠지겠죠. 아. 그래서 빠졌어요. 네네네. 빠졌더니 와, 이게 헤어나질 못하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인을 가져와가지고 땡기는데 네. 잡아 올리는데 이 크레인이 웬만한 힘을 줘도 들썩 해가지고 와, 올라왔다. 자, 힘 빼. 왜냐하면 이 농로 사이에다 올려야 되잖아요. 예. 이 좁은 데다 다시 올려야 되잖아요. 네네. 아니면 여기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힘 빼. 천천히 힘 빼 했더니 푹 주저앉아요. 아, 다시 해보자. 으아, 끌어올리다가 힘 빼. 아, 으아. 이걸 10년간 반복해요. 금융위기 이후에. 그럼 느낌이 어떨까요? 와, 이거 큰일이다. 결국 양쪽 하나 이거, 없이는. 예, 안 그렇죠. 되는. 일본식으로 간다. 일본식 디플레이션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트럭이 완전히 잠긴 게 일본이에요. 네. 이걸 바라보면서 이거 아니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집니다. 음. 이거 쐐기꼴이다. 이 느낌 들었겠죠. 네. 자, 안 되겠다. 그래서 크레인 이거 말고 더 큰 거 갖고 와. 더 큰 거. 아니, 이 정도 크레인을 가져오시면 오바입니다. 반대로 던질 수 있어요. 갖고 와.
왜? 들어 올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거의 뭐 골리앗 크레인이라도 그렇죠. 가져와. 이런 거 가져온 거죠. 네. 그래서 확 잡아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트럭이 막 주렁주렁 달린 겁니다. 네. 자, 이제 내려놓는다. 그랬더니 넘어가요. 걱정하지 마. 얘들 잘 놓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쪽 논에 빠졌는데, 이쪽 반대편 논의 이름은 디플레이션, 이쪽 논의 이름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는 이 얘기 많이 해요. 첫째는 연준이 바보냐. 예. 아니, 여기서 그렇게 힘주면 여기로 넘어갈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힘줬는데, 네. 연준이 지난 10년간 뭘 고민했는지를 알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준이 바보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연준도 10년간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디플레. 이게 몇 번, 이거 몇 번 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자, 어쨌든 그래도 빠졌어요. 네. 그럼 빠졌더니 다들 뭐라고 하죠? 이제 맹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바보냐. 예. 이거 어떡할 거니? 응? 근데 연준 입장에 빨리 끌어올려. 인플레 잡아.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걱정이 있어요. 끌어올리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끌어올린 다음에 여기다 놔야죠. 가운데. 잘못 넣으면 일로 빠지죠. 다시 또 디플레. 그죠? 예. 여기로 또 빠지면 그때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사람들한테. 와, 이런 경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머리는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원래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느 게 더 무섭다 떠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겁니다. 연준도 이게 그러면 비난도 할 뿐 아니라 이게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을 꺾는 것도 힘든데 네. 확 꺾다가 일로 가버리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디플레이션으로 갈까 예. 봐.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비둘기파가 먼저 얘기합니다. 일단 0.25만큼 힘줘봐. 살짝. 힘줬는데 미동도 안 해요. 네. 0.5로 올려봐. 했는데 아직도 미동도 안 해요.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그렇죠. 빠졌을 때. 예, 0.7로 올려봐 했더니 하는데 들썩해요. 살짝. 예. 자, 다음번에도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 보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예상은 3.75로 줘볼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말까지. 예,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게 주면 확 들어올리네. 여기 놓을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놓으려면 어느 정도의 힘으로 들면 여기에 놓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 적절하게 여기에 놓을 수 있는 힘을 뭐라고 하냐면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만 아냐면 신만이 알아요. 그냥 추정만 할 뿐. 예, 그렇죠. 뭐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경제기사 보시는 분들도 중립금리가 언제는 뭐 2%대 중반이다. 그렇죠. 이것도 계속 바뀌죠. 예. 언제는 3%대 예. 초반이다. 그러니까 경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해서 확 들었잖아요. 네. 블라드나 파월은 여기다 놓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입장이고 예.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걸 일로 빠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수 있을 네, 걸. 어려운 이렇게. 미션인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파월도 뭐 작년 뭐 올해 초까지도 계속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네.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사실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 항상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연준 이사들은 왜 이렇게 자꾸 말을 바꾸는 거야? 네.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게 지금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그 중간에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는 절대적 수준의 금리 수준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미국의 부채 규모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뭐 일례로 한 3.5% 이상 가면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어떤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은 없죠.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 경기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니까 경제는. 네, 그렇죠. 사람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도 사람처럼 딱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중립금리라는 것도 적어드린 것처럼 중립금리라는 것도 계속해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들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농로에다가 딱 정확히 끼우기 위한 가장 적정금리가 뭔지를 지금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보다 올라가면 적정금리라는 걸로 놔둬야 여기로 가는데 네. 적정금리보다 높으면 디플레 반대로 빠져버리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적정금리보다 낮으면 적정금리보다 낮으면 인플레이션 늪에서 여기서 올라오려다 떨어지고 올라오려다 떨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적정금리를 과연 우리는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이거 찾더라도 삽든다. 삽질한다. 왜냐하면 네. 적정금리가 예를 들어서 3.632153이다. 이렇게 쭉 가요. 근데 3.75까지 올려버리면 예. 여길 넘어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럼 깨져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거 못 찾을걸? 만약에 3.5면은 이거 도달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거 삽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연준은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기대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시장이라는 녀석은 또 미스터 마켓이 엄청나게 똑똑해가지고 네. 이미 연말 기준금리 3.5% 정도는 또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또 감안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제 10년물 금리도 뭐 한 3%대 초반? 3.4까지 갔었던 네, 거 3.4 넘어갔죠. 거울 초까지 갔다가 네. 지금은 3.0이나 3.1까지 좀 내려와 지금 한 있는데 3.2 가까이 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거는 또 혹자들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또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럼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거고 네. 어디까지 매를 맞아서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걸까? 아, 네, 네.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네. 시장 금리를 들어 올리는 요인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네.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연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3.5에서 3.75까지 올라간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4%도 보고 있거든요. 네네. 4% 내년엔 2번 정도 더 올릴 거다.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 4%까지 올라간다. 얘가 결국에는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찾아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물 경기 둔화가 나타나잖아요. 네. 둔화는 결국에는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지금의 장기 금리가 생각보다 세게는 못 오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3.7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10년짜리 금리가 요거보다 높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3.2% 정도 나와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이걸 반영하면서 막 올라가다가 경기 침체라는 리스크를 읽으면서 때려맞고 주춤해서 여기 3.2 정도에서 버벅하고 있는 거겠죠. 이 경기 침체 리스크가 살짝이라도 사라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네네. 이렇게 그럼 올라갑니다. 확 튀겠죠. 네, 이런 이슈가 있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참 내년 초에 4%까지 간다. 근데 미국제 10년물은 뭐 한 3.1, 3.2, 3.3 여기서 논다. 네, 그럼 당연히 그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경기 침체 가능성이 없다. 그럼 또 그 금리가 확 튀면서 네, 또 주식 시장에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느 장단에 지금 춤을 춰야 됩니까? 저는 철벽 수비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철벽 수비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20년도 4월 달에는 어떻게 됐냐면 연준이 양적 완화라는 걸 해주면서요. 예. 금리를 찍어 눌러버렸어요. 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보통 금리가 따라 올라가 주거든요. 따라 올라간 금리가 주가에 부담을 주는데 네. 금리가 쫓아가려다가 묶여요. 네네. 왜? 양적 완화로 눌러버리니까. 예. 그러면 그냥 이런 거죠. 전 농구 되게 못하는데 수비가 아무도 없어요. 아, 그럼 그냥 들어가서 레이업 하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 같은 애들도 한 골은 넣겠죠. 몇 번 던져보면.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난이도를 굉장히 낮춰놓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그냥 수비수들을 다 스크린해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골 넣어. 어마어마하면, 많이 그렇죠. 골 넣어. 하면서 점수네. 스크린을 그냥 해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스크린을 안 해줘요, 연준이. 그랬더니 이 철벽 수비수들이 전면에 부각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가가 올라오면 경기가 좋아지고 물가가 오르겠네? 하면서 금리가 따라 올라가고요. 아. 원자재 가격이 따라 올라가줘요. 아하.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따라 올라가 주잖아요. 네. 그럼 얘가 물가를 끌어올리겠죠. 그렇죠. 그럼 더 많은 긴축을 예고하게 되겠죠. 그렇죠. 얘 둘이 주가를 끌어내려요. 철벽 수비수의 등장.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요 위에서 두드려 맞죠. 금리하고 원자재가 올라오면서 얘한테 부담을 줘요. 네. 그럼 으윽 하고 내리잖아요. 네. 그럼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밑에선 이 정도 내렸으면 연준이 긴축도 좀 줄이고 아하. 그 다음에 이 정도 내렸으면 이제 주가 오를 때 되지 않았어? 네. 왜냐면 지난 10년간 내려가면 오르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내렸으면 오를 것 같은데 하면서 튀어 올라가요. 네. 자, 여기가 어떤 상황이냐면 주가가 내리잖아요. 예. 내리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서 주가가 내립니다. 그리고 한 레벨 더 들어가면 이거 경기 침체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럼 금리까지 내려가요. 같이 내려가고. 예, 그러면 주가는 꽤 많이 떨어졌죠. 네. 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금리도 이제 내려가고 있고 경기 침체도 있고 하니까 연준 세게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다시 또 오르고. 예,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철벽 수비수가 따라와요. 다시 또. 그럼 또 위를 막아버리죠. 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서 주가가 내리거든요. 그러다가 경기 침체를 읽으면 또 밑에까지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금리도 낮고 주가도 많이 떨어졌네 하면서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혹시 여기서 도르마무로 외쳐야 됩니까? 네, 그렇죠. 예, 도르마무. 예,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밑에서 밀리면 살아나는 심리가 바이 더 딥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 더 딥의 심리가 네. 약화가 되는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심리라는 건 네.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심리는. 근데 예. 길게 이어지는 시간 동안 지리한 시간 동안 답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상황이 바뀌었나?
초조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 바이더 딥이 계속해서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바이더 딥이 약해진다라는 건 우리 박스권의 등락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균형이 깨질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그럼 박스가 이렇게 한 레벨씩 내려올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올해 보면은 이 바이더 딥이 연초 대비해서 조금씩 내려가는 흐름이었다고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예. 그렇죠. 아직까지는 사실 뭐 박스권도 형성이 안 됐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좁은 박스가 조금 형성됐다가 내려오고 하는지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 매크로고 이 매크로 중에서도 인플레이션과 여기에 대한 연준의 대응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연준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네. 너무 힘들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기 서머슨가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연준이 성장을 훼손시키지 않고 물가를 잡는다고 하는데 헛소리다. 성장을 훼손시키지 않고 물가를 잡으려면 이런 게 막 필요하다라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네. 뭐라고 하냐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이 좋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운이라는 단어 하나만 보였는데 예. 그러니까 이 농로의 가운데다 위치시키려면 너네가 여러 가지도 해야 되지만 운이 좋아야 돼.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운이 뭐가 있을까? 잠깐 보는 겁니다. 성장과 물가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물가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성장이 같이 찍히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네. 이벤트 중에서 물가는 제압하는데 성장은 오히려 부양하는 이벤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연준한테는 천군만마가 되겠죠. 그런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물가는 떨어뜨리고 성장은 높일 수 있는 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냥 황당한 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종전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래서 종전. 얼마 전에 미국 네. 의회에서도 파월 의장한테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금리 가지고 네. 탱크를 멈출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다 하더라고요. 아, 네네. 그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금리로 탱크를 멈춘다기보다는 종전이 일어났었을 때는 연준이 예. 금리 인상을 그만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만약에 물가 부담을 그만큼 덜어주게 된다면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를 좀 하면 좋은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JP 모건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아, 네네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종전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전제 하에서 주가가 다시 전고점으로 돌아올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JP 모건의 뭐 수석 전략가가 이야기했다라는 예. 건데 저도 근데- 그 기사 보고 이거는 예측이나 경제 분석은 아닌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 연말 안에 뭐 이렇게 전쟁은 끝날 것 같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그리고 서방 세계나 다 힘드니까 네. 끝날 거다. 공조가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기대가 있다면은 아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에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전쟁 끝나면 당연히 물가 근데 잡히겠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제가 일어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게 일어난다면 좋겠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죠. 다만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러시아한테 터키 같은 국가들이나 네. 아니면 EU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우크라이나 식량 수출하지 못하게 해놓은 거 있는데 예. 그거 식량이라도 수출하게 해줘. 예. 이거는 사람들 먹고 사는 문제야. 네네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요거로 협상을 요번 주에 진행을 한대요. 그렇죠. 뭐 항만 열어서. 네, 공급 그러니까 수출하는 이게 것까지 된다면 그래도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양상에서는 조금은- 그래도 도움을 좀 언발의 오줌 누기는 되겠죠. 좀 네. 지저분한 얘기 같지만. 네. 그럼 두 번째 언발의 오줌 누기가 뭐가 있나라고 해서 보면은 미중 관세 철폐예요. 그렇죠. 이것도 얘기가 많습니다. 미중 관세 철폐인데 이렇게 하면 물가를 조금은 낮춰주는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무역국에서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예. 미중 관세는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 협상 카드를 왜 그냥 주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 중요한 진짜 엄청난 무기인데 왜 이걸 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역국의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페크 플러스의 증산입니다. 네. 이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7월 중순에 간다면서요, 미국에. 아니, 네. 미국이 아니라 사우디를 가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예. 예. 그러니까 빈살만을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얘기가 조금은 좀 이루어져서 증산이 된다면 이런 것들도 도움은 좀 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란 핵협상인데요. 네. 이게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동시에 이게 진행되는 건 사실은 좀 넌센스긴 합니다만 이란 핵협상도 풀리게 됐었을 땐 이란산 원유나 천연가스의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 이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EU 쪽에서부터 이제 이란하고 접촉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스 플로우들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두고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아마추어가 이걸 알 정도면 에이, 사실 아마추어라니. 실제로 그 정책 입안자들 어떻게 하면 인플레이션 잡을까 그거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나아주면은 아무래도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의 부담이 다소나마 낮아질 수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성장을 끌어올리면서 물가를 눌러주는 요인이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아무래도 훈풍으로 작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바람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고 뭐 같은 말이기는 한데 종전이 되거나 미중 간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오펙 플러스에서 좀 공격적인 증산, 네네. 원유 증산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이rak 핵 협상이 조금 네. 뭐 이란의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네. 펼쳐지거나 이거 네 가지의 뉴스 플로우를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죠. 이런 쪽에서 일어났었을 때는 그래도 시장에는 부담을 조금 한결 덜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겠죠. 막힌 배관을 조금씩 뚫어줄 네, 그렇죠. 수 있는 예. 그런 수단으로. 네네. 맞습니다. 사실 뭐 전쟁에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게 조금 예. 끝나게 된다라면은 이 책에 네. 중요한 거 잠깐만 요거 이쪽으로 바꿔놓고 364페이지에 네. 우리가 평생을 알아둬야 할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 예. 예. 물가와 성장, 아, 예. 4분면. 아, 네네. 요거는 그 전에 쓰신 책에도 아, 이제 예.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바이블로 간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예. 아, 네, 이제 감사합니다. 많은 동학개미 분들이, 많은 그 직접 투자자분들이, 언제였던가요? 저성장, 저물가. 네. 예, 여기를 경험을 하면서 투자를 시작하셨고, 이제 슬슬 고물가, 저성장으로 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 네. 예. 제가 그 잠깐만 분면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설명을 거잖아요. 드리면, 요 4분면을, 네. 물론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한 번 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고성장과 왜냐면 지금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그렇죠. 그 과도기에 있어가지고. 예. 고물가와 저물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럼 여기는 고고가 되고 여기는 저고가 되고 여기는 고저가 되고 여기는 저저가 될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겪었던 건 뭐냐면 코로나 때 많이 들어오셨는데 여기에서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여기가 뭐냐면 원래는 저성장 저물가는 침체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잘안 주식 좋을 투자할 때도. 때 좋은 환경이 아닌데 재밌는 건 이때는 연준이 네. 무제한으로 돈 풀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지난 10년 동안은 물가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문제를 푼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확률이 높아요. 그럼 찍으면 50%의 확률로 둘 중에 하나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돈 풀기가 네.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쯤에 있지 않나 싶어요. 물가가 높아졌죠. 네. 근데 저성장이라고 하기에는 반세기 최저 실업률이 있는 거고 네. 고성장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운 게 많은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다 박아놨어요. 물가는 일단 높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앞으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저는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앞으로는 그럼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만약에 연준이 물가 잡는 데 실패하잖아요. 네. 그럼 저성장 고물가로 갈 겁니다. 성장도 주저앉으면서. 왜냐하면은 올라버린 금리와 물가의 부담이 성장을 더욱더 진 눌러버리겠죠. 네. 그러면 여기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 연준이 성공할 때입니다. 성공한다는 얘기는 물가를 제압을 한다는 얘기죠. 저성장. 그러면 물가를 제압하면 일로 갈 수도 있고 요로 갈 수도 있겠죠. 네. 맞죠? 아까 말씀하셨던 50% 확률 중에 하나. 그렇죠. 투자하기는 괜찮은 환경. 그렇죠. 근데 저성장 저물가로 가면 여기는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져요. 근데 다시 여기로 또. 가면은 오히려 주식 투자하기 좋은 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연준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논두렁에 빠지는. 예,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너무 크게 겪었기 때문에 네. 디플레로 빠지더라도 예전처럼 과감하게 정책 쓰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수단이 별로 없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연준이 옛날처럼 못 도와줘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거는 최악의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절로 빠지는 건. 네,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로 가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겠죠. 네. 연준에 대한 신뢰가 또 삽떴다. 이런 얘기 나오겠죠. 아하. 여기로 가는 게 사실은 베스트입니다. 성장은 크게 안 다치면서 물가만 제압을 하는 거죠. 저물가 고성장. 네, 저거는 고성장 저물가죠. 언제 가더라도 저물가 고성장은 항상 좋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저기. 네. 예. 여기로 가게 되면 네. 결국에는 고성장 저물가잖아요. 네. 그럼 낮은 물가로 성장이 계속 부양이 되면 이 성장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나요. 그럼 다시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겠죠. 언젠가 또 그러면 고물가로 가고. 고성장 고물가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쿠션 쳐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는 게 별로
안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성장은 애매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누가 봐도 물가가 높은 부분, 네. 거기에 좀 와 있는 거고. 이 책 이름이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질 때 제목을 정하신 건가요? 저 책은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올해 1월 초에 1월 말, 2월 초 정도에는 원고는 다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네. 글로만 돼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안 읽으니까 이거 만화 사파만 사파를 그려야 돼요. 그게 쓰는데 꽤 시간이 그거 그리는데 제가 그린 건 아니고 그거 그러니까 이제 대충 스케치를 해서 넘겨주셨겠죠? 그러니까 스케치도 그쪽에다 해주신 거고 이제 이런 저는- 샤워실의 네. 바보 이런 네. 사파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파들을 갖다가 네. 설명하기 그려야 돼서 그 시간이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사파가 다 갖춰지고 저도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예. 뒤쪽의 결론은 뒤에 이제 한 3월 말 4월 중순쯤에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203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물가라는 강도가 성장이라는 인지를 그렇죠. 잡고 있는 장면인데 이거 솔직히 제가 오늘 라디오 나가서 한번 써먹었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아, 네.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부동산 가격까지도 아, 예. 그렇죠. 아파트 가격도 뭐 거래가 안 되고 네. 코인부터 일단은 박살이 났고 예. 그 다음에 주식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이고 조금 그나마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부동산까지도 같이 이제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인 즉슨 대출이자 부담들이 같이 높아지고 네. 있고 이런 시대에는 그러면 그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레버리지 썼던 것부터 좀 갚아야 되는 네. 이런 시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야 된다라고 보시는지. 이제 디레버리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디레버리징을 너무 빠르게 했다가 일본은 30년째 누워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디레버리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혹독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네. 부채를 늘려가지고 성장을 부양을 해온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보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네. 부채로 미래의 성장을 끌고 와가지고 현재에다 얹혀준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현재의 성장을 유지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년 이렇게 성장해줘야 되는데 매년 조금씩 더 성장해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낼 힘이 없으니까 미래 걸 갖고 와가지고 얹혀버린 거죠. 네. 그럼 미래에 있는 소득을 끌고 와가지고 지금 쓰니까 이게 부채로 남죠. 네.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땡겨가지고 쓰는 게 부채니까요. 그죠? 근데 저걸 없애야 된다면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디레버리징은 부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예. 이 부채를 늘려가지고 성장을 가져왔었는데 부채가 없으면 성장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디레버리징을 몇 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지 않습니까? 지금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것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순차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순차적으로? 무조건 이론처럼 한꺼번에 다 털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그리고 타이밍도 되게 중요합니다. 디레버리징을 할 때도 이게 네. 뭐냐면 일종의 수술과 같은 거잖아요. 네. 수술을 할 때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환자가 컨디션이 좀 좋아지려고 할 때 째야죠. 그런 다음에 으악 한 다음에 고통스러워할 때 또 좋아지려고 할 때 조금 더 째야죠.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문제가 많으면 얘를 컨디션이 좋아질 때 하나 째고 컨디션이 좋아질 때 또 하나 째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거를 우리 실생활에 좀 비유를 하자면 컨디션이 좋아질 때 쨘다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뭐- 온몸에 예를 들어 종양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홍길동의 온몸에 종양이 있으면 네. 그 한꺼번에 째면 피토하고 큰일 날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뭐 개인의 부채로 놓고 본다면 그럼 개인의 부채로 놓고 본다면 네.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 산업에 대한 부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쩌면은 취약차주에 대한 부채들도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일단은 기업들에 대해서 취약산업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부채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해질 수가 있겠죠. 그게 어디부터 들어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면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진행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진짜 놀랬던 게 역시 시장은 똑똑하다라고 한 번 더 느낀 계기이기도 한데 채권 추심 회사 네. 선정된 데가 있거든요. 네.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까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풀렸던 돈들 네. 이제 그 만기가 돌아온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디폴트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배째라 눕게 되면 채권 추심 기업들이 일감이 많아질 거다. 이러면서
그 주가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누군가에겐 기쁨일 텐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데미지가 되는 일이잖아요. 또 은행에 계시니까. 다수에게 데미지고요. 기쁨이 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디레버리징이라는 정책 자체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정책을 쓰면 다들 싫어하죠. 구조조정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정책을 썼던 정책 위반자를 과연 선호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대규모 디레버리징과 같은 구조조정은 쉽게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막 내년에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긴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흘러나가는 경향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좀 건강해질 때까지 약간 좀 컨디션이 올라올 때까지 수술을 조금 미루는 약간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빚 갚을 능력이 될 때까지. 네, 그렇죠. 요거는 조금 약간 이제 쌓이면 또 하고. 그렇죠. 정책 당국에서 네. 쓸 수 있는 카드일 테고, 지금 개인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선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올라갈 네네네. 때는 금리가 떨어질 땐 또 그 반대이고. 네. 마찬가지로 그런 그 조언을 좀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뭐 임차인한테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매크로 금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한번 좀 간단하게 저는 돌아봤으면 하는 게, 네. 결국에 금리가 낮으면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보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싸잖아요. 네.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금리가 싸면. 그죠? 집주인은 또 저렇게 안 받으려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근데 집주인 같은 경우는 월세가 훨씬 더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죠. 이 결국에는 집을 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선호하고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할 겁니다. 네.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월세보다 이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요. 네. 그럼 굳이 빚을 내면서 내 신용등급에 빚이 있다는 걸 밝히면서까지 이걸 찍어야 되겠냐? 네. 아니면 그냥 월세를 내면 되지 않냐? 그러면 월세를 찍고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임차인들이 이제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전세를 선호하죠. 들어가려는 사람은. 예. 그 다음에 집을 주려는 사람은 월세를 선호하게 되겠죠. 네. 그럼 공급은 월세만 공급을 하고 수요는 전세만 찾아요. 네. 그럼 전세값이 뛰겠죠. 아하. 그래서 금리가 낮으면 전세값이 뛰고, 이게 부동산 가격의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금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뭐 대출금리 올라가나? 이렇게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전세나 월세나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같이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네. 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또 전세가 부동산 가격을 좀 받쳐주는 것도 과거만은 못하다.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지금 뭐 집값이 조금 흔들리는 일종의 배경이 될 네, 수도 있을 텐데, 그게 당연히 또 금리가 올라갈 단기적인 영향일지, 이제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라는 건 때는. 네. 지금 금리 정책이라는 건 수요를 찍어 누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요의 반대편은 또 공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급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지역별로는 과연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어서, 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모든 부동산이 빠집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은 좀 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뭐 집에 대한 공급이 네. 얼마나 이루어지느니 그것도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책에 앞에 보니까 살아남아야 역경 뒤에 찾아오는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네. 예,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좀 마지막으로 조언을 좀 해주시고. 저는 예. 첫 번째는요. 예. 지금 장이 난이도가 되게 높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높죠.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요. 우리는 그전까지는 저성장 저물가, 고성장 저물가에서만 놀았어요. 네네. 이지선 다형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4지선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왜? 고성장 고물가, 저성장 고물가가 같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4지선 다형입니다. 그래서 4지선 다형을 풀어야 되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연준 푸시라고 해서 돈 풀기로 지원해 주는 게 지금은 없어요. 없죠. 예, 이게 굉장히 제한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 10년과는 좀 다른 패턴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졌다는 건 뭐냐면, 난이도가 쉽다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풀어본 기출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똑같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풀 수 있죠. 근데 이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힘들죠.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진 시장이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고 들어가는 게 첫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진 만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무언가 하나의 예측을 하면서 쏠림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쪽으로 몰려가는 건 경계가 돼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패착이 예를 들어서 빅테크 같은 거죠. 빅테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빅테크는 영원하다라는 생각은 지금 깨진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왜냐하면 이 빅테크라는 것도 영원히 오를 수는 없는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쏠림이 어떻게 보면 빅테크를 더 오르게 만들었을 수 있겠죠. 유동성의 쏠림 때문에. 네. 그러면 최근에 또 어디에 쏠림이 있냐면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시대니까.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인플레이션 자산을 담느냐 이게 아니라 네. 인플레이션 자산을 주로 담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데 네. 문제는 인플레이션 이후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쩌면 저성장 저물가, 고성장 저물가, 그러니까 물가가 낮아지는 무언가에서 이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새로운 기회.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원자재는 크게 의미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 올인 분위기는 특히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쏠림을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쏠림보다는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 분산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투자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아마 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럼 장기로 투자를 할 때 과연 계속해서 주가가 오를까? 20년 앞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하루도 빼지 않고 오를까? 아니거든요. 네. 부침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올라가는 부만 경험했던 거죠. 네. 지금 침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건 맞는데 우리 이것만 생각해 보죠. 앞으로도 괴로운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 말자가 아니라 네. 이렇게 괴로울 때 우리가 뭘 만들면 되냐면 매뉴얼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매뉴얼. 뭐냐면 살아남기 위한 네. 어려울 때의 매뉴얼 이거를 좀 만들어 놓고 가는 게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락장은 되게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장에서는 어떤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나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놨으면 손실이 좀 그러니까 더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지금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자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예전의 것들만을 보면서 혼자서 예측하면서 무언가로 쏠림으로 따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얘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하락장에서의 경험도 하나의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투자의 매뉴얼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조언을 좀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예측과 쏠림을 경계해야 하고 난이도가 높아져서 조금 더 이제 분산의 네. 관점으로 봐야 하는 거고 또 나중에 저성장 저물가, 고성장 저물가 어느 시나리오가 되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지를 지금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오건영 부부장님도 재테크는 하셔야 되잖아요. 아, 예. 예. 어려운 시절에도 아, 네네. 하셔야 되니까 네네. 이렇게 주로 분산 많이 하시죠. 자산 배분 그러니까 관점으로. 이게 네. 결국에는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저는 이제 개별 주식보다는 뭐 ETF, ETF, 조금 네, 갖고 있는 게 있는데 ETF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ETF들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달러나 금이나 이제 이런 자산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산 투자, 적립식 분산 투자 이런 것들 같이 좀 활용을 하시면서 다 파란 것들이 있겠죠. 네. 다 팔았다가 한두 개라도 빨가면 이 투자도 멘탈 게임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다 팔아면 정말 힘든데 예. 그래도 빨간 애가 좀 보이면 크게 도움을 줄 때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빨간 결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자산을 좀 깔아놓으시면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냥 네.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자. 너무 이렇게 너무 직관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항상 신중하게 시장의 흐름을 한번 좀 판단하시면서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 약세장일 때 덜 깨지기 위해서 자산 배분을 하는 것도 그렇죠. 좀 없지 않아 네.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아, 오건영 부부장님 금 사라야 돼요. 금값 안 오르냐고. 아 네. 네.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들어봤죠. 왜 달러 그러니까 제가 달러를 사라, 금을 사라 한 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달러 사라고 해서 사서 수익이 많이 났다 이러시는데, 저는 달러를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하. 네, 환율이 오르기 때문에 사라고 한 적은 없고, 네. 달러라는 자산은 다른 자산들이 정말 힘들 때 혼자 뛰면서 내 포트폴리오의 하방을 방어해주기 때문에 사자는 말씀드렸고, 지금처럼. 그렇죠. 달러를 그래서 내 포트의 일부에 담자는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금도 마찬가지 그런 컨셉으로 조금은 담아놔야 된다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거니까 금의 풀베팅 이제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내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가야 되는 자산이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어떻게 같습니다. 보면 금 가격은 뭐 온스당 한 1,800달러대에서 거의 뭐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른 자산들이 막 폭락을 했을 때 얘는 이러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네. 지켜주는 거고. 그래서 그냥 한 반의 반만 들으시는 분들이 간혹 그런 오해를 좀 하셔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한 번 더 저도 이제 자산 배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사실 저희가 좀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또 친절하게 우리 유퀴즈 스타 오건영 신한은행 부부장님의 항상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큰 도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